주말 오후 소파에 누워 쉬고 있을 때였다. 아내가 슬쩍 다가오더니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며 말을 꺼냈다. 나는 반사적으로 통장에 여유가 없다고 대답했고 아내는 피식 웃으며 그 말이 요 석 달 사이 자신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고 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집안 살림은 아내 몫이었다. 월급이 들어오면 아내는 2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유치원비, 보험료 등을 직접 처리했다. 나는 그 20만 원이 내 용돈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퇴근 무렵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와서 집에 현금이 떨어졌다며 찾아오라는 부탁이 이어졌다. 그렇게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고 나는 점점 쓸 돈이 없어지는 것에 불만이 쌓였다. 어느 날 결국 따졌다. 왜 잔고를 바닥까지 쓰냐고.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쓰느냐고. 아내는 학습지를 하나 더 들었고 물가도 올랐다며 자신인들 돈을 쓰고 싶어서 쓰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관리해보면 알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했다. 나는 자신 있게 받아들였다. 엑셀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보니 아껴 쓰면 한 달에 3,040만 원은 남을 것 같았다. 내심 내 용돈도 좀 더 쓸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졌다. 친구 아이 돌잔치, 사촌 동생 결혼, 아들 유치원 졸업 앨범비, 갑자기 터진 수도 공사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건 난방비였다. 지로 용지를 보고 어떻게 쓰면 이렇게 나오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혼자 있을 때 난방을 아끼려고 내복에 패딩 조끼까지 껴입고 있었다고 했다. 집이 낡아 새는 곳도 있고 난방비 자체도 올랐으며 사실 매년 비슷하게 나왔다고도 했다. 우리 집은 원래 아끼는 편이었다. 창틈에 문풍지를 붙이는 건 기본이고 아이들에게도 안 쓰는 불은 끄고 물도 아껴 쓰라고 늘 가르쳐왔다. 그런데도 이 정도라니 가계부를 들여다볼수록 위기감이 밀려왔다.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다. 직원들과의 술자리는 줄었고 외식 횟수도 반으로 줄었다. 아내가 옷 한 벌 사도 되냐고 물으면 있는 옷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겨울 내내 외출도 자제하게 됐고 아내가 뭔가를 하자고 꺼낼 때마다 돈이 없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아내가 왜 머리를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채 추리닝 차림으로 지냈는지. 요즘 아내는 한결 홀가분해 보인다. 내가 건네는 용돈으로 머리도 하고 동네 이웃들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다닌다. 살림 걱정 안 하니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동기들과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냈더니 한 친구가 자기 아내는 요즘 이웃 남편들과 연봉 비교를 자주 한다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아내는 그동안 한 번도 남의 남편과 나를 비교하며 타박하지 않았다.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묵묵히 대출금을 갚아온 사람이었다. 어쩌면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수입이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이상한 건 아내가 맡았을 때는 대출도 조금씩 갚고 가끔 아이들과 나들이도 다녔는데 내가 맡은 뒤로는 오히려 여유가 더 없어졌다는 것이다. 굳이 위안을 찾자면 하필 지출이 많은 겨울에 시작한 게 문제라면 문제다. 솔직히 이제는 인정하고 싶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살림을 다시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아내 앞에서 그 말을 꺼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 두 번째 사연. 겨울 추위에 움츠러들기만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동네 수영장에 등록하기로 했다.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오전 9시 반 강습을 선택했는데 9시 반 초보반은 다름 아닌 주부반이었다. 9시 반 이외의 초보반은 주부들만 있는 반과 초등학생 반뿐이었고 수영장 측의 배려로 주부반에 끼어들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반이 정체를 미처 몰랐다. 2년 넘게 다닌 아주머니들이 남편 흉보기, 자녀 걱정, 시술과 성형 얘기로 수다를 떠는 소모임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구조는 마치 군대 같았다. 갓 들어온 신입부터 연차 높은 아주머니까지 나름의 위계 질서가 단단히 잡혀 있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예비역이었던 청년은 그 구조가 낯설지 않았다.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젊은 체력 덕분에 수영 실력도 빠르게 늘었다. 킥판 없이도 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강사의 레슨을 받으며 일렬로 수영하는 그룹에 속하게 됐다. 사건은 평화로운 어느 아침에 벌어졌다. 그날도 레인을 따라 수영하던 중이었는데 앞에는 반에서 가장 연차가 높은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 아주머니는 발을 몇 번 차다 멈추기를 반복했고 뒤따라가던 청년도 자연히 쉬다 가다를 반복해야 했다. 마치 1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멈추면 뒷차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요령이 생긴 청년은 아주머니와 거리가 충분히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팔과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왼팔, 숨쉬기, 오른팔, 숨쉬기. 순서를 속으로 되뇌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뻗은 왼손에 무언가가 잡혔다. 순간 이게 뭐지 싶었지만 몸은 이미 익숙한 동작을 이어가고 있었다. 왼손에 잡힌 것이 꿈틀거렸고 오른손도 반사적으로 뻗었다가 비슷한 느낌의 무언가를 덥석 잡았다. 어딘가에서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고 잡힌 것이 세차게 요동쳤다. 당황한 청년은 물 위로 몸을 일으키며 손에 잡힌 것을 확인하려 힘껏 들어올렸다. 마치 밭에서 물을 뽑듯이 물 밖으로 나온 순간 청년은 굳어버렸다. 두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아주머니의 두 다리였다. 다리가 번쩍 들리는 바람에 아주머니는 물속에서 물구나무 자세가 되었고 코로 물을 들이켜며 비명을 지르다 결국 물을 한 사발 마시게 됐다. 청년은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고 아주머니는 수직으로 가라앉았다가 3초 뒤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강사가 아주머니를 챙기며 청년을 나무랐고 아주머니는 콧물을 흘리며 크게 화를 냈다.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웃음이 새어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거듭 사과했지만 주부반 아주머니들이 모두 몰려들어 신입 이등병 다루듯 청년을 혼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싸늘하게 굳었다. 다음 강습에 나갔을 때 아주머니들은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청년은 홀로 레인을 가르며 외톨이 수영을 해야 했다. 앞에 누군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렸다. 결국 몇 주 뒤 이제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수영을 그만두게 됐다.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세 번째 사연. 어린 시절부터 눈을 유독 좋아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것도 밖으로 뛰어나가 온몸으로 맞는 것도 그저 좋았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그 고요함이 마냥 설레고 반가웠다. 그런데 20살이 되던 겨울 눈은 그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0살이라는 숫자 자체가 낯설고 무거웠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기쁘기보다 두렵게 느껴지던 그 겨울 가족 모두는 석 달째 병원에서 지내다시피 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약해지신 것이려니 했다. 그런데 긴 검사 끝에 돌아온 결과는 위암 말기였다. 진단 결과가 나온 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를 먼저 재우신 뒤 청년을 조용히 복도로 불러내셨다.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아버지께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이며 밤새 울었다. 그날 밤의 냄새와 온도가 아직도 선명하다. 이후 아버지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다. 걷는 것도 앉는 것도 힘들어지셨고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했다. 식사도 어려워지셨고 혼자 소변을 보실 수도 없게 됐다. 밤이면 정신을 잃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청년은 자리를 지켰다. 그의 재수생이었던 청년이 수능 시험장으로 향하던 날 아침이었다. 거동이 힘드신 아버지는 그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오셨다. 잘 보고 오라는 한마디를 건네셨다. 그 말 한마디를 뒤로 하고 시험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청년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울면서 시험장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한 달을 더 버티셨다. 12월 17일 저녁 대학 합격 결과를 들고 병실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2번 되풀이하셨다. 힘겨운 숨을 고르시면서도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당부했고 병실은 6인실에서 1인실로 옮겨졌다. 아버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셨고 숨이 가빠졌다. 어머니는 그토록 참아오시던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 곁에서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버텨달라고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제일 아끼는 딸을 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여동생은 아직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새벽 6시 동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때까지 의식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딸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눈을 뜨셨다. 내 가족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12월 18일 오전 8시 38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날은 그 겨울 들어 가장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병원 창밖으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아직 철이 덜 든 20살이 청년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 것 같았다. 그날부터 눈이 내리면 그 겨울이 떠오른다. 그래서 그에게 눈은 여전히 특별하다. 슬프기만 한 기억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손을 맞잡았던 그 순간을
함께 떠올리게 해주는 계절의 풍경으로. 네 번째 사연. 아내가 스리랑카로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그토록 바라던 한국어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내는 15년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그만뒀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첫돌이 막 지난 아이와 남편을 뒤로한 채 낯선 나라로 떠났다. 엊그제 같은 그날이 벌써 1년 전이 일이 됐다. 처음엔 옆자리가 비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지금은 제법 혼자서도 잘 잔다. 아이 호연이는 이제 말도 곧잘 하게 됐다. 가끔 전화기를 들고 와서 엄마한테 연락해달라고 조를 때면 이 아이도 엄마가 그립구나 싶어 마음 한켠이 짠해진다. 호연이의 고집은 아내를 쏙 빼닮았다. 어느 날 놀이터에 데려가려고 옷을 입혀 밖으로 나갔는데 차에 타기 싫다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차 문을 활짝 열어두고 시동까지 걸어놓아도 꼼짝하지 않았다. 고집이 꺾이길 기다리다 무려 30분이 지났고 결국 탈이 날까 걱정돼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뒤에서 아이를 바라보는데 꼭 아내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장모님 말씀이 아내도 어렸을 때 고집 하나는 아무도 못 말렸다 하시더니 호연이가 딱 그 짝이다. 2살 빼기가 용띠 아빠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니 용호상박이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올라타는 형국이다. 아내 없이 혼자 식당을 꾸려가다 보면 이래저래 힘든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전화와 메시지로 건네온 아내의 조언이 큰 버팀목이 됐다. 그래도 3월이면 볼 수 있다는 기대로 버텨왔는데 며칠 전 받은 메일에 그 기대가 흔들렸다. 현재 계약이 다음 달 끝나지만 다른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고 호연이도 함께 데려올 수 있다고 했다.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 그런 제안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어를 가르치며 세계 곳곳을 다니겠다는 꿈을 품은 아내에게 분명 좋은 기회일 것이다. 호연이도 스리랑카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니 다행이기도 하다. 다만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1년도 길었는데 또 1년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한다. 이제 머지않아 40에 접어드는 나이인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언제 할 수 있겠냐 싶다.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돼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그 기회를 남편 때문에 놓치게 할 수는 없다. 아내가 스리랑카에 더 있게 된다면 식당이 자신 없이도 굴러갈 수 있도록 체계를 새로 잡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째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언제나 아내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안다. 아내가 기쁨 속에서 성장하고 원하는 바를 이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함께할 수 있는 일은 곁에서 함께할 것이다. 부디 밥 잘 챙겨 먹고 모기 조심하고 더운 나라라도 자다가 배는 잘 덮고 자길 바란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길. 여기서 구해보내겠다.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